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선생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된 이후 지금 부동산 시장 판도가 어떻게 돌아갈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가장 주목하는 거는 이제 재건축인데요. 이제 전 정부에서는 재개발과 재건축 모두 규제를 함에 따라서 도심 내 공급이 굉장히 축소되었던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새 정부에서는 먼저 가격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전 정부와는 다르게 규제보다는 공급을 통한 가격 안정을 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도심 내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심 내에 있는 기존의 주택이 있던 자리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는 방식으로 도심 내 공급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먼저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 재개발은 말 그대로 아직은 개발이 덜 된 곳, 낙후된 지역들을 이제 집을 헐고 새로 짓고 기반 시설인 학교와 공원 그리고 상하수도 같은 인프라를 새로 갖추는 그런 작업들을 모두 하는 것을 재개발이라고 합니다. 재건축의 경우에는 이제 동네는 이미 완비가 되어서 좋은데 집만 낙후된 경우에 그 집을 헐고 새로 짓는 걸 재건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포나 목동 그리고 뭐 강동 그리고 노원 등 그런 지역들은 재건축을 통해서 신규 공급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과거에 아현 뉴타운이라든가 왕십리 뉴타운 그리고 기름 뉴타운 같은 곳들은 기존의 주택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시설과 설비들이 모두 낙후되어 있었기 때문에 새롭게 개발하는 방식으로 도심을 재구성했기 때문에 그걸 재개발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일기 신도시의 재건축입니다. 먼저 일기 신도시라는 곳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 때 설계하고 완공한 도시들인데요. 이제 80년대 후반에 한국이 서울올림픽을 개최하고 할 당시에 삼저 호황을 배경으로 굉장히 경제 성장을 빠르게 일으켰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소득은 빠르게 올라가는 대비 양질의 주택은 공급이 되지 않자 주택난이 일어납니다. 물론 그렇겠죠. 사람들이 주머니에 돈은 많아지고 은행에 잔고는 쌓여가는데 좋은 주택, 이제 4인 가족이 편안하게 살기 위한 아주 보금자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높은 가격의 저품질의 주택에 들어가야만 했고 그런 것들이 주택난을 일으켜서 굉장히 주택 가격이 불안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집권한 당시에 이걸 안정시키기 위해서 89년도에 일기 신도시 사업을 착수하게 됩니다. 일기 신도시는 이 군사작전처럼 벌어졌는데요. 말하자면 한 번에 전국에 20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수도권에만 30만 가구 이상을 공급했습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가구를 공급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골재라고 부르는 모래라든가 철근, 시멘트, 그리고 인력까지 모두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거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사재기를 막고 건설의 모든 그 자원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공무원과 경찰 인력들을 투입해서 이 자산들을 관리하고 군사작전처럼 이거를 아주 빠르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도권 인근에 일산, 분당, 평촌, 산본 그리고 부천, 상동까지 3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게 되는데요. 이게 그렇게 공급하게 되면서 주택 가격이 빠르게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90년대 초에 한국인의 소득이 굉장히 크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주택이 보급되어서 주택 가격은 안정되고 사람들의 소득은 올라간 황금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의 재건축 같은 경우는 30년이 되면 새롭게 건설을 시작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30년이 되면은 주택이 낡았기 때문에 새로 지을 때가 됐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고 주, 아파트 안전 진단을 통해서 이 아파트가 사람들이 살기에는 이제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새로 부수고 지어야 한다라는 컨센서스가 만들어지면은 이제 다시 짓게 되는데요. 그거를 재건축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90년대 초반에 일기 신도시가 완공이 됐기 때문에 말하자면 지금 최초 입주가 일산 같은 경우는 1992년이라고 되어 있고 분당은 1991년, 평촌은 92년도, 그리고 부천 중동 역시 93년, 그리고 삼본은 92년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2022년인 지금 현재 30년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이게 과연 분당이나 일산 같은 데가 서울도 아직 재건축이 안 됐는데 가능할까? 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그리고 지금은 윤석열 당선인이죠. 그 두 분 다 모두 일기 신도시 재건축을 공약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지금 현재 주택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급을 해야 하는데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그린벨트를 하는 방식으로 공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그게 아니고서는 재건축이나 재개발밖에 없는데요.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라는 게 아주 낮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용적률이라는 건 뭐냐면 사용할 용자에 쌓을 적자, 이렇게 좀 쉽게 말하자면 이 땅에 얼마나 사용할 수 있냐라는 걸 정해주는데요. 이 서울에 비해서 일기 신도시는 굉장히 낮은 용적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 현재의 용적률을 적용시키면 거의 뭐 1.5배에서 2배 가까이 집을 지을 수 있는 그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대지 지분,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매수하시면 30평 아파트다, 20평 아파트다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아파트 단지에 내가 갖고 있는 대지 지분은 그거보다 좀 작은데요. 말하자면 30평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지 지분이 13평 정도가 있으면은 완공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분당 같은 경우는 낮은 용적률을 줬기 때문에 대지 지분이 아주 낮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의 사업성이 아주 좋다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용적률이나 대지 지분을 통해서 서울에서는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것들이 이 분당에서는 오히려 사업성이 크게 잘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용적률이 150% 미만인 단지들도 있고 어떤 곳들은 100%, 133%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용적률을 277%까지 올려짓는 상황에서는 거의 2배 가까이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일기 신도시에 여러 장점이 있지만 굳이 왜 일기 신도시에다가 이렇게 재건축을 해야 해? 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기 신도시를 설명을 드리면은 일기 신도시가 일기 신도시는 왜 주택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느냐? 첫 번째로 일기 신도시는 교통망이 완공되어 있습니다. 분당 같은 경우에는 신분당선과 분당선이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빨간 버스라고 불리우는 광역 버스들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습니다. 일산의 경우에는 지금 3호선이 있고 앞으로 GTX가 들어올 거고요. GTX A 노선이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빨간 버스, 광역 버스가 갖춰져 있습니다. 평촌의 경우에는 4호선이고 굉장히 가까운 지리적 근접성을 갖고 있는데 이미 과천하고는 뭐 지하철로 5분, 6분 정도면 도달할 수 있고 강남권까지도 20분에서 30분 사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부천 상동 같은 경우에는 중동 상동이라고 하죠. 여기는 7호선도 있고 1호선도 있고 지금 현재 이제 앞으로는 GTX도 연결이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잘 갖춰진 교통망이 있고 두 번째는 학군입니다. 일단 분당 같은 경우에는 순회동 그리고 정자동 등의 학군이 이미 갖춰져 있고 그리고 평촌은 학원가라고 아주 유명한 곳이 있죠. 중동도 중동 학원가가 갖춰져 있고 3번도 3번역 일대에 학원가가 갖춰져 있고 일산은 마두역과 주염역 근처에 그리고 대화역 근처 대화역은 좀 적긴 한데요. 이 근처에 이미 학원가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 신도시는 좀 서울로부터 판교나 위례를 빼고는 좀 멀리 위치해 있는 단점이 있고 아직까지 교통망이 잘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3기 신도시는 서울에 좀 가깝지만은 인프라인 학군이 아직 안 갖춰져 있는데, 1기 신도시는 학군과 교통망 모두 갖춰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재건축을 통해서 많은 공급이 이루어지면은 주택 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일기 신도시가 무작정 지금 대통령이 바뀌었으니까 잘 된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전진단 규제가 크게 걸려 있습니다. 첫 번째로 30년만 넘으면 무조건 집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집들이 정말 위험하다, 낡았다, 그리고 여기 사람이 살기는 좀 부적합하다라는 판단이 나와야 되는데요. 그거를 점검하는 단계를 안전진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안전진단 규제라는 게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그래서 이제 안전진단 규제에서 굉장히 낡은 아파트임에도 계속해서 번번이 고배를 마신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이거를 이제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통해서 좀 완화해 준다면, 그리고 좀 더 한층 수월해질 수 있다. 두 번째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의 완화입니다. 재건축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 말인즉 반대로 해석하면은 사회가 이 지역에 인프라 투자를 크게 했기 때문에 이 동네가 좋아졌고, 너희네 집만 새로 짓게 돼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사회의 기여분이 있기 때문에 이 초과 이익을 발생한 거를 사회에 환수하겠다라는 게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라는 건데요. 말하자면 집을 짓고 집값이 올라가면 너네가 기여한 것보다 사회가 인프라를 깔아준 게 많으니 돈을 좀 가져가겠다인데, 이게 몇 억에 이를 만큼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일기 신도시에서 거주하는 분들, 물론 뭐 서울의 목동이라든가 노원에 거주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생돈을 내려면 누구든 아깝거든요. 그리고 그런 현금을 크게 들고 있는 분들이 많이는 없습니다. 이 말인즉 이런 제도들이 다 재건축의 사업성을 훼손하는 것들이고 재건축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사업성을 좋게 해줘야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노인분들이 이 집을 갖고 있고 이 집의 가격이 올랐다고 한들, 그분들이 현금이 많고 여유가 있는 분들은 또 아니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신축을 지어주겠다라고 하면 좋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려면은 2억 내세요, 3억 내세요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꺼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건축이 진행이 되기가 어려운데, 이 부분을 완화해 주면은 사람들이 그래 내가 그러면 잠시 이사 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새 집을 받고 좀 수익성도 좋아진 관점으로 접근할래요,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일기 신도시 재건축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해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를 완화해야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5년에서 10년 정도가 걸릴 거기 때문에요. 지금 수도권에서 만성적인 사람들이 원하는 주택인 신축 아파트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이제 정부가 이 부분에 나서줄 필요가 있다라는 게 중론이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일기 신도시 그 재건축 공약이 나왔었고 사람들이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투자자 관점에서 어떤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를 보면요.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 낮은 용적률과 그리고 높은 대지 지분,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합니다. 낮은 용적률이어야지 높게 이제 재건축을 할 때 이 부분에서 사업성이 나아지고, 비록 용적률이 낮더라도 내 대지 지분이 낮으면 내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대지 지분이 높으면 땅 자체를 팔아가지고 재건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대지 지분이 높다면 내가 들어갈 현금이 재건축할 당시에는 크지 않다라는 논리가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 경제 뉴스는 윤석열 당선인에 의해서 새 정부에서 앞으로 어떤 부동산 정책이 나올지, 그 부동산 정책은 일기 신도시의 재건축이라고 예상을 하고 일기 신도시 재건축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투자자 관점에서는
낮은 영점률과 높은 대지 지분을 따라서 따라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같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